시청자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죠. 그때 리스크 관리를 좀 했어야 됐는데, 너무 방심했어. 이런 얘기들을 사실 1년에도 몇 차례씩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 관리 전문가, 리스크 매니저를 한번 모시고요. 우리 앞에 나가 있는 리스크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칸사스 자산운용의 이승은 리스크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리스크 매니저 사실 만나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리스크 없었으면 좋겠는데 리스크 매니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IMF 위기 사태 이후 그리고 2008년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그렇죠. 있고요. 또한 국내의 많은 금융투자 기관들이 리스크 매니저의 역할 및 권한까지 또 증대시키면서 투자 매니저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투자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IMF 전에는 회사에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는 아예 찾아보기 힘들었고 또 거기에 직책을 갖고 있는 직원이나 간부들도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가 호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리스크 매니저로서 보시고 계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국내외 리스크를 큰 카테고리로 보신다면 첫 번째는 뭐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신흥국의 금융 불안 가능성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 지연, 일본의 아베노믹스 부작용이 대외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원고 엔저의 장기화된 그리고 내수 경기 위축, 민간 가계 구조의 악화, 정부 재정 건전성의 악화 등 이렇게 큰 네 가지의 대내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제 우리 그 이승원 리스크 매니저의 얘기를 대외 리스크 4개 하고 대내 리스크 4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어려운 문제고 하나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맞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해 볼게요. 제가 이게 테이퍼링 이슈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요. 일단 시장에서 몇몇 많은 분들이 종종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슈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점점 수량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유동성 공급을 여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 중단됨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 자체의 수량을 갖다가 조금 줄여 나간다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공급이 중단됐다 그리고 다시 미 연준으로 흡수된다 이런 우려는 조금 이르지 않나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은 아니고 신흥국에 속한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대분류로 하면 신흥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이 특별히 이 이슈에 대해서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팩터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머징 마켓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그동안 뿌려졌던 유동성 공급량들이 다시 선진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자금들이 선순환 구조로 내부 시장에 이들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선순환조도 경기가 회복이 완전하게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과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경우에는 그런 유동성이 빠르게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머징 국가의 시중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최근에 되고요. 브라질 같은 나라들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그런 5개의 국가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그리고 남아공 이걸 프라질이라고 요즘에 부르거든요. 깨지기 쉽다 이런 뜻이잖아요. 프라질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들이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공급을 했습니다. 자국 내에서 통화량과 금리를 낮추면서 공급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게 그들이 판단했을 때 이제 신흥국 자체에서 어떻게 경제 회복의 위기가 빨리 극복이 될 거다. 그런 판단하는 경제 정책을 썼는데요. 문제가 됐던 게 선진국의 금융 위기가 너무 더디게 극복이 되면서 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와 있던 국가에 들어와 있던 유동성 자금 플러스 선진국이 풀려줬던 공급량 또한
확보되면서 물가 상승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수 경기까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주가 2013년 5월경에 테이퍼링 이슈가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 국가의 주가와 환율은 20% 이상의 급락을 맞이하게 되면서요. 네. 이런 문제들이 발발이 됐고 그런 신흥국의 문제가 2013년도, 2014년도 꾸준하게 회복이 안 된다면 결국엔 또 다른 글로벌 위기에 어떤 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깨질 수 있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 금융시장으로 보면 크라이시스, 위기 이렇게 네. 또 다른 그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과연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고된 위기라는 게 있은 적 있었냐. 근데 사실 계속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5개 나라라는 게 단기 부채 상환액하고 네. 또 1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 폭을 감당할 수 있는 간당간당한 정도의 외환보유고만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나라들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 5, 6월보다 더 심각한 그런 위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극단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거는 조금 극단적으로 네.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테이퍼링 이슈가 급격히 되면서 미국의 시중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 유동성 자산을 다시 미 연준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지만 그 속도가 조금은 완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요. 지금 연준에서 보관하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금이 지금 1.9조 정도, 1.9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판단한다면 결국엔 뿌려졌던 3조 미 연준 자산 기준 3조 달러가량의 상당 부분이 다시 미 연준으로 흡수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흡수될 유동성 자산이 앞으로 이미 뿌려졌던 유동성 자산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네. 그럼 시장의 충격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달 하순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얼마나 더 많은 양의 추가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거냐, 또 어느 정도 속도로 해낼 거냐, 이게 사실 네. 신흥국의 목줄을 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지금은 경상수지 적자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과도해서 환율 문제가 생기고 또 외환보유액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하고는 다른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아까 4가지나 꼽아주셨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네. 차근차근 어떤 리스크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갖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리스크에 대해서 그냥 일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리스크는 위험한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이라는 단어는 데인저죠. 그러니까 위험. 그냥 이게 물리적인 위험이 아니고 리스크라는 건 사실 기회와 보상이 따르는 위험이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건데요. 앞으로도 이승원 리스크 매니저 모시고요. 그 위험적인 측면 또 보상이 수반되는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간혹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